요즘은 공항에 서 있으면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공항 한가운데는 이미 세계 각지에서 도착한 외국인들로 북적이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건 수많은 외국 여성들입니다. 일부 나라들에선 남성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 몇 달 전부터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미리 예매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죠. 오늘의 주인공 역시 그런 국제결혼 소식을 듣고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동생의 결혼을 반대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한 그녀의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 남자와의 결혼은 절대 안 되라던 여성이 결국 이 땅에 눌러앉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엘로디 브리송이에요.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파리에서 금융회사 리스크 분석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32이에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 지하철을 타고 컴퓨터 앞에서 숫자들과 씨름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막연한 기분보다는 확실한 통계를 믿는 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회사에서 투자 검토를 할 때도,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저는 언제나 컴퓨터를 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정리한 다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똑똑하다고 했고, 때로는 너무 차갑다고도 했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은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에는 방금 산 비행기표가 들려있고 가방에는 급하게 챙긴 2주치 옷들이 아무렇게나 들어있어요. 아시아는 저한테 완전히 낯선 세계였어요. 지도에서 본 것 말고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먼 나라로 떠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유일한 동생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클레어 때문입니다. 10살 차이가 나는 클레어는 저한테 동생이면서 딸 같은 존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클레어의 든든한 언니이자 보호자였죠. 제가 14살 클레어가 4살이던 겨울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나아졌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클레어는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18살에 파리로 올라와서 은행 직원으로 시작한 것도, 야간 대학교를 다니며 금융학을 공부한 것도 모든 게 엄마와 클레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고 그 역할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클레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클레어는 정말 똑똑하고 의젓하게 자랐어요. 파리 정치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하며 좋은 성적을 받았고 교환학생으로 서울대에서 1년을 보낸 후에 한국에 푹 빠져서 한국어까지 잘하게 되었죠. 졸업 후에는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해서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멀리서 보는 동생의 성장이 자랑스러웠고 제가 쏟은 모든 노력이 보람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평범한 목요일 저녁에 클레어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화면 속 동생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웃으며 받았는데 클레어가 첫마디로 한 말이 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엘로디 언니, 나 결혼하려고 해. 저는 막 마시려던 커피를 그만 흘려버렸어요. 뜨거운 커피가 책상 위로 쏟아졌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 느낄 정도였어요. 뭐라고? 누구랑?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사람이야. 8개월째 만나고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니.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겨우 8개월이요? 그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한국 남자라니.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클레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8개월은.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에는 짧지 않아. 게다가 한국은 우리가 살아온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잖아. 문화도 다르고, 가족 관계도 다르고, 여자한테 대하는 방식도. 언니, 클레어가 제 말을 막았어요. 언제까지 나를 애기처럼 볼 거야? 나도 이제 22이야. 내 판단을 믿어줘. 준호 오빠는 정말 진짜로 나를 아껴줘. 그분 가족들도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거든. 그 말에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걸 저는 여러 번 봐왔거든요. 2년 전에 제 절친 엘렌이 이탈리아 남자와 국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로맨틱했죠. 로마에서 보내온 사진들이 영화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엘렌은 눈이 푹 들어간 채로 파리로 돌아왔어요. 그 남자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엘렌을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와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클레어에게 말했어요. 엘렌 언니 기억하지? 그때도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잖아. 그 남자도 처음 1년은 정말 다정하고 좋았어. 클레어는 잠깐 조용하더니 예전과는 다른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국제 결혼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언니 편견이야. 나는 달라. 준호 오빠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그 행복을 언니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날 밤 클레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적으로 말다툼을 했고 결국 클레어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게 단순히 국제 결혼이 싫어서가 아니라 클레어가 정말로 혼자서 한국이라는 먼 곳에서 외롭게 지낼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새벽 2시쯤에 엄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뛰어가 보니까 엄마가 가슴을 꽉 잡고 침대 옆에 쓰러져 계셨어요.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까지 따라가는 동안 저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또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엄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신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로디, 너희 둘이 싸우는 소리 들었단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떠맡겼구나. 내가 클레어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엄마는 잠깐 숨을 고르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해봐.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클레어 생활을 확인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잖니.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어요. 엄마는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욕이 있다는 걸 말이죠. 엄마 상태가 안정된 걸 확인한 후에 저는 회사에 12년 만에 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 곁을 떠나는 여행이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될 것 같았어요. 클레어한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야. 결혼 얘기는 직접 만나서 들어보자. 미안해, 클레어. 클레어는 정말 빠르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정말이야? 언니, 정말 고마워. 공항에서 기다릴게. 사랑해.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프랑스 밖의 세계로 날아가게 되었어요. 인천이라는 낯선 공항에서 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고 제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과 함께 말입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신이 완전히 멍해져 있었어요. 오랜 비행으로 지친 몸보다 더 무거웠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낯선 풍경,
들어본 적 없는 언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공기조차 맑고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은 정말 현대적이고 쾌적했어요. 입국 심사 직원은 정말 친절했고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로 말하자 바로 영어로 응대해 주더라고요. 한국은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여전히 모르는 나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아직 믿을 수 없는 그 남자가 있는 곳이니까요. 클레어는 회사 회의가 있어서 공항에 직접 나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대신 카카오톡으로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줬고, 교통카드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떻게 충전하는지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도시마다 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파리는 파리 나름대로, 리옹은 리옹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넓은 한강,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자리 잡은 산들과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 자연과 도시가 의외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동시에 그 광경은 저한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마치 감정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진짜 문화 충격이 시작됐어요. 지하철 플랫폼에 설치된 디지털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지하철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모든 안내문에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같이 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조용했고 서로 개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다들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만 완전히 튀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지하철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고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규제가 거의 사라진 후로 마스크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신중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안도감도 잠깐이었어요. 신촌역 근처에서 정말 불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지하철에 올라탔는데 제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 사람은 곧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어설픈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는 짧게 프랑스에서 왔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이어갔어요. 프랑스 여자 예쁘죠? 당신도 정말 예뻐요. 남자친구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경계심이 확 올라왔어요. 공공장소이긴 했지만 외국인으로서 완전히 혼자라는 고립감이 짙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섰는데 그 사람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가요? 얘기 더 해요.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공포가 온몸으로 퍼져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지하철 끝쪽에서 제복을 입은 지하철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정말 침착하게 취객에게 경고했어요. 선생님, 다른 승객분께 불편을 드리고 계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취객은 거칠게 반응했지만 관계자는 바로 무전기로 뭔가를 전달했고 몇 분 후 다음 역에서 2명의 경찰관이 지하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CCTV로 실시간 관제하고 있다는 게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깔끔한 인상의 젊은 경찰관이었는데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불편하셨죠? 그 목소리는 정말 또렷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해요라고 답했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 이름은 김도윤이었어요. 우리는 지하철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던 그분이 갑자기 정말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혹시 클레어 브리송 씨 아세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네, 제 동생인데요. 도윤 씨는 정말 놀라며 웃었어요. 정말요? 클레어 씨가 오늘 언니분이 온다고 했거든요. 박준호, 클레어 씨 남자친구가 제 친구예요. 이 말에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운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우연 같았던 만남. 이렇게 넓은 서울에서 그것도 지하철에서 벌어진 불쾌한 상황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클레어 남자친구의 친구라니요. 세상이 정말 좁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도윤 씨는 제가 클레어 언니라는 걸 알고 나서 더욱 친절해졌어요. 클레어 씨한테서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닮으셨네요. 그리고는 클레어가 있는 곳까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호 형이랑 클레어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같이 가요.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도윤 씨 같은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거든요.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도시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상점들, 늦은 시간까지 열려있는 카페들, 그리고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활기차면서도 어딘가 정신없는 느낌이었어요. 도윤 씨는 길을 가면서 서울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줬는데 정말 이 도시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한국 와보세요? 도윤 씨가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정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어떤 점이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이 정말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도윤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빨리 하거든요.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도윤 씨의 도움을 받아 클레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동생이 뛰어나왔어요. 언니, 클레어가 제게 안기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 안아본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영상통화로만 보던 동생을 실제로 안고 있으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진짜 왔구나. 믿을 수 없어. 클레어는 제 손을 꽉 잡고 연신 웃었습니다. 클레어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정말 예쁘게 꾸며놓았더라고요. 특히 거실 한쪽 벽에 우리 가족 사진들이 걸려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기서 혼자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혼자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박준호 씨가 도착했어요. 처음 마주한 그 남자는 매우 조심스럽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하게 생겼는데 클레어를 대하는 눈빛이 정말 다정했어요. 인사를 할 때도 정중했고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어요.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준호 씨 부모님 댁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고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준호 씨 어머니가 저를 정말 정중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클레어 언니분이시죠? 정말 닮으셨네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식탁에는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김치, 나물 같은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처음 써보는 젓가락이라 어색했지만 준호 씨 어머니가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생각보다 짜지 않았고 각각의 음식에서 정말 깊은 맛이 났어요. 입에 맞으세요? 준호 씨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레어가 언니분이 오신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우리 클레어가 정말 언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클레어가 이분들한테 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식사 중에 준호 씨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엘로디 씨,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는 정말 클레어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준호도 책임감 있게 살고 있고 클레어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모든 표정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제가 쌓아놓은 벽이었겠죠. 준호 씨도 말했어요. 저도 클레어를 정말 소중히 생각해요. 언니가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제가 미리 세워놓은 편견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공원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연인들부터 가족들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여자들이 혼자서 운동하거나 산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밤늦게 여자 혼자 공원을 다니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다들 혼자 다녀도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비교적 안전한 도시예요.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범죄율도 낮고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도시보다는 안전한 편이에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 겪은 그 불쾌한 사건도 정말 빠르게 해결되었고 그 이후로 저는 이 낯선 도시에 대해 조금씩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한강이 흐르는 강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보석 같았어요. 그 순간 문득 프랑스에서의 제 일상이 떠올랐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회색빛 하늘, 정해진 루틴. 그에 비해 여기는 색깔이 많았고 소리가 있었으며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강물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까지. 언니, 어때요? 서울이 마음에 들어요? 클레어가 제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좋은 의미로. 그쵸?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프랑스랑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준호 씨도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어떠셨어요? 입에 맞으셨나요?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불고기가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강가를 걷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는 모습,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들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이런 문화도 신기했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조용히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서울 첫날 치고는 꽤 알찬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 대신 그냥 웃었어요.
사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걱정과 안도감,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뭔가 새로운 감정까지. 처음 한국 와서 어떠세요? 많이 다르죠? 네, 정말 많이 달라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해요. 사람들이. 도윤 씨는 그 말에 빙긋 웃었어요.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고맙네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 씨가 말했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시켜드릴게요. 클레어 씨랑 준호 형이 일하는 동안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텐데.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건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고마워요. 천만에요.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날이 끝났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분명 아침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마 그 질문의 답은 지금 제 마음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의 서울 생활은 저한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클레어는 자신감이 넘쳤고 활기찼어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한국어로 능숙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클레어를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클레어 씨 덕분에 우리 팀이 더 밝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동료도 있었고요. 그녀는 이제 제가 알던 내성적인 동생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클레어는 진짜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여기저기를 안내해줬어요. 덕수궁과 경복궁을 함께 걸으면서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설명해주더라고요. 이 궁궐들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훼손됐지만 지금 이렇게 복원해서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열어줬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윤 씨가 물었어요. 엘로디 씨는 원래 어떤 일을 꿈꾸셨어요? 지금 하시는 금융 일 말고요. 의사요. 어릴 때부터 꼭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했죠. 제 대답에 도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원래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소설을 쓰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이 됐죠. 대신 지금도 틈틈이 글을 써요.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정말 깊이 울렸어요.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서 선택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가족이 먼저, 책임감이 먼저, 생존이 먼저였고 제 감정이나 꿈은 그 뒤로 계속 미뤄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32예요. 너무 늦었죠.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40에 의대에 들어간 분도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클레어와 준호 씨의 관계도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준호 씨는 정말 클레어를 소중히 대했고 클레어도 행복해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진짜 서로를 아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기우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클레어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한국에서 사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준호 오빠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 일도 재밌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제가 클레어를 너무 과보호했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프랑스에 있는 친구 마리안느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상태가 다시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다시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다음 날 비행기 표를 끊고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도윤 씨한테 급하게 연락했을 때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달려와서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지지할게요. 만약 다시 돌아오고 싶으시다면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곳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 씨의 따뜻한 미소, 클레어의 행복한 얼굴, 준호 씨 가족의 정성스러운 밥상, 그 모든 게 그리웠어요. 다행히 엄마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상태가 안정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가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엄마 치료도 한국 의료시설이 더 좋다고 하고 저도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너를 위한 삶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동안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참았잖니.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울컥했어요. 엄마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프랑스에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 한국 지점 근무를 신청했고 엄마 치료를 위한 한국 병원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도윤 씨와는 매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몇 주 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 지점 외국인 채용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엄마도 한국에서 치료받는 걸 동의하셔서 우리는 함께 서울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클레어와 도윤 씨, 그리고 준호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레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도 오랜만에 보는 딸을 꽉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새로운 도시에서 제 이름으로 제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32,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